사람들 다 여기 있고 이거 보고 하라고? 알겠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심용환입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회원이고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지? 다시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심용환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같이 다시 할게요. 안녕하세요. 심용환입니다. 다시. 이 뭐가 좋지? 이게 심사. 안녕하세요. LG팀 심용환입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후원하는 후원자고요. 여기서 어떻게 2년이 돼서 계속 이제 교육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주제는 이제 대학의 역사, 이런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자고 해서 대학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주제인 게 뭐냐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자녀를 낳으면 대학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대학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좋은 대학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스카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스카이, 서성한, 중경예시 이런 식으로 해서 건동홍 해서 예전에도 물론 있었지만 대학의 서열화를 더 이렇게 엄중하게 이렇게 매기면서 위계화를 시키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물어볼 질문은 뭐냐면, 그래요. 그런 대학의 어떤 서열화가 있다고 치더라도 그 대학이 갖고 있는 사회적 위상은 뭘까? 이걸 따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문대다. 거기 나오면 취업 잘 된다. 거기 나온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사회 진영의 어떤 중요한 포지셔닝을 자리 잡고 있다. 이런 것들 외에는 떠오르지 않죠. 그러니까 나쁘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세속적이고 어떤 생존적이고 굉장히 좀 어떤 그런 척박하고 천박한 인식 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대학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 그 대학은 어떤 역사를 갖고 오면서 변화 발전했을까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하나 흥미로운 게 뭐가 있냐면 1970년대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전 세계 대학이 한 절반 정도가 다 유럽이나 미국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를 한 2007년 정도 기준으로 분석을 해보게 되면 실제로 전 세계 대학의 한 30%가 아시아권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중국, 일본, 거기 인도 정도가 아마 가장 메인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학을 가야만 한다, 대학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아시아 쪽에서 많이 확산이 되고 아시아 쪽에서 이제 고학력 인재들이 양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대학이라는 것이 사회적인 위계, 내가 이 대학을 나왔었을 때 좋은 데 취직할 수 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난 그래도 이 대학 출신이야, 이거 말고 뭐가 있을까? 이런 반론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대학은 좀 사회적으로 좀 높은 계급에 올라가기 위해서 돈 많이 벌려고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대학이 목적성이 없고 대학이 이념이 없고 대학이 방향성이 없다라는 것이 좀 너무 당연해지는 상황이 되니까 제가 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낯설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역사를 좀 살펴보면 대학의 위상과 가치가 이렇게 바뀌었구나를 좀 보면서 오늘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이제 당연하지 않다라는 걸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학은 서양에서 시작이 됐다. 맞죠? 그리고 조합이라는 시스템으로 시작이 됐다. 지금 무슨 얘기냐? 관학, 이 아시아처럼 국가가 관료를 양성하기 위해서 대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는 조합이 형성이 됐다는 거죠. 가르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수 조합을 만들어서 학생을 모집하고, 반대로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교수를 초빙하고 이런 식의 자율적인 시작을 대학으로 봅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학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재밌게 들어가면, 그래서 초기의 대학들은 가장 싼 곳에 위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옥스퍼드, 캠브리지 이런 데 가보면 유명한 명소기도 하고 대학 건물들이 굉장히 좋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중세 때 가보면 대학들이 대부분 어디에 있냐면 마을의 이 시장 거리의 구석에 가면 요즘으로 말하면 성매매 업소죠. 옛날 표현으로 집창촌. 이 빨간 전등 들어오는데 2층에 있었습니다. 2층에. 왜냐? 그곳이 가장 싼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학이 위치한 곳이 굉장히 명예로운 곳이고 대학 도시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중세 때 대학이라는 것은 가장 가난하고 가장 척박한 곳. 그래서 성매매 업소가 가장 음습한 곳이잖아요. 근데 그곳에 2층에 있다는 얘기는 그 2층의 건물값이 정말 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데 많이 이제 위치를 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하고 프랑스의 파리 대학이 최초의 대학들이다.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이 1158년에 만들어졌고요. 파리 대학이 1231년에 만들어져야 됩니다. 볼로냐 대학은 이제 법학으로 유명하고요. 파리 대학은 신학으로 유명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대학의 역사하면 항상 배우는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1158년 볼로냐 대학이 수립이 될 적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특허장을 내주면서 이게 대학이 만들어져요. 왜 그랬냐?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는 교황을 견제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황을 견제할 때 제일 좋은 건 본인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로마법의 전통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면 교회법을 이길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자생적으로 발전했었던 대학을 이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국가가 후원을 해주면서 본인의 이득도 낳고 그리고 대학의 권위도 같이 올려주는 어떤 그런 이해관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대학의 역사 이야기하면 지금은 우리 대학이 돈에 찌들었어요, 기업에 찌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대학의 역사를 보면 대학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주목하면서 딱 등장하는 그 순간부터 대학은 순수성과 이해관계가 같이 얽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대학을 열심히 보낼 때도 그 배경에는 결국은 대학을 나왔을 때 얻게 되는 사회적인 어떤 성취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보낸다라는 어떤 그런 동력이 있다는 거죠. 그게 완전히 사라져버리면 아마 대학은 없어질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대학 역사에서 보통 학교에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중요하지 않냐? 중세시대 때 만들어진 조합 형태의 대학은 수도원이 싹 흡수하면서 다 없어집니다. 거의 존경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진정한 대학의 시작이라는 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걸 넘어서서 그 다음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대학 역사가 시작이 됐냐를 학문적으로 따지게 되면 18세기 때로 오게 됩니다. 17세기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루이 14세 아시죠? 절대군주가 등장하게 됩니다. 절대군주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 뭐가 등장하냐? 전문학교와 아카데미가 등장하게 됩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전문학교는 말 그대로 요즘으로 얘기하면 폴리텍 대학 혹은 이렇게 카이스트 전문적 직능직을 양산하는 학교를 전문학교로 얘기합니다. 아카데미라는 것은 지식인들의 모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절대군주 시대 때 확 등장을 합니다. 왜냐? 원래 중세 때 조합 형태로서 대학이 있었지만 이거를 수도원들이 막 사들이면서 결국은 조합이 갖고 있었던 활력성과 탄력성, 교수들이 자유롭게 가르치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배우는 문화를 이 중세 수도원들이 다 덮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이 대학이라는 건 굉장히 권위적이고 뭐 딱 들어가면 그냥 조용히 받아 적어야 되고 신부님 들어오시거나 교수님 들어오면 탁 일어나서 인사해야 되고 막 이런 식의 어떤 권위적인 모습들이 있으면서 중세 때 대학은 다 무너지고 말거든요. 교회가 됐든 귀족이 됐든 모든 권력들을 밀어내고 이제 나야 태왕 루이 14세야 뭐 예카테리나 대제야 또 누가 있을까요? 엘리자베스 1세야 뭐 이런 식으로 절대군주들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교육기관을 만들어요. 그 새로운 교육기관이 전문학교라는 거죠. 이 전문학교라는 게 소위 말하는 의학, 공학, 법학 등 말 그대로 특정한 인재를 전문 지식을 이렇게 딱 이렇게 교육받아서 전문인을 이렇게 키우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구매자들이 있습니다. 그 구매자들이 누구냐면 그 소비층이 귀족과 부르주아지들이에요. 드디어 18세기로 들어오게 되면서 유럽에서 새로운 붐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 뻔한 권위적인 뻔한 대학이 아니라 왕이 세운 저 전문학교로 가게 되면 전문적 기술을 배우고 또 귀족들이 운영하는 살롱을 가면 교양을 배우기 때문에 평일날에는 뜨뜨뜨뜨 땡땡땡땡 뭐 뽕파르드 마담 이런 마담들이 하는 살롱에 가서 토킹 기술과 뭐 자연과학, 문화예술 이런 걸 배우고 그리고 전문학교에 가서 자기 전문 기술을 배우게 되는 새로운 교육 문화가 짜자잔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19세기 말부터 제일 위에 대학원이 있고 그 밑에 종합대학이 있고 그 밑에 전문학교가 있는 구조가 아예 구조화가 돼 있는 상태예요. 20세기 때 받아들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을 거쳐서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은 무조건 뭐라고 생각하냐면 최상위 교육기관으로서 박사를 양성하는 대학원이 있고 그리고 중간 단계로서 종합대학이 있고 하급 단위로서 전문학교가 있다.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유럽의 역사나 대학의 역사를 그대로 살펴보면 종합대학을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전문학교고요. 이 당시 18세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전문학교랑 종합대학은 위기 예상 차이가 없었어요. 그냥 전문학교로 할 것이냐 종합대학으로 할 것이냐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교육 시스템을 개혁하고 더 나은 세계로 만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세상을 더 낫게 더 좋게 만드는 방법이 있겠지만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은 구성의 변화거든요. 즉 구조의 개혁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입시제도의 개혁일 수도 있고 교사의 역량이 강화할 수도 있겠고 대통령을 갈아치우는 걸 수도 있겠지만 사실 교육의 현장에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교육 구조 자체의 변화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있고 교육부 장관이
있고 교육부 장관 산하에 교사라는 전체 집단이 통제가 되고 있고 학교라는 것도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일체화된 시스템으로 딱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18세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기존의 대학이 존재하고 있는데 기존의 대학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전문학교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이곳으로 가는 사람들은 새로운 출세길이 열리고 새로운 어떤 전문 지식을 배우면서 기존의 그 사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게 똑같은 어떤 유사한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예종 같은 게 굳이 비유하면 우리나라에서 예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들이 대부분 다 교육부 장관 산하에 들어가서 교육부의 간섭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한예종 같은 경우는 교육부 산하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령 장관 때부터 시작해서 문화체육 장관부 밑에 들어가서 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뭐 그렇다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학제나 학교의 특성 같은 것에서 굉장히 다양한 창의적인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얘기가 살짝 빠지는 이야기지만 되게 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18세기 말까지만 하더라도 종합대학과 전문대학은 위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사항이었다. 그것이 유럽이 이 중세에서 근대로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소위 말하는 비위계성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위계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대학이라는 것이 전문 지식을 부여하는 기관이면서도 조롱받는 기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학을 들어가야지만 배울 수 있는 정보가 있지만 막상 그걸 배운다고 해서 사회에서 별 쓸모가 없는 약간 이런 이중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저같이 이렇게 소위 말하는 순수학문을 한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론이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맨날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저 대학교 때 제일 유행하던 게 뭐냐? 푸코예요. 푸코. 구조주의.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때 그 서양에서 1980년대 때 유행하던 걸 베껴와가지고 그때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그거 가르치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철학이론 얘기가 맨날 나오는 게 뭐 들레지 가타리. 최근에 조금 바뀌었죠 또? 서양은 뭐 이렇게 뭐 칸트, 헤겔, 그 다음에 뭐 실존주의 이렇게 단계적으로 누적된 힘으로써 쭉 발전해 온다면 우리는 그냥 우리나라의 어떤 교수들이 유학 가서 그때 유행하는 거 갖고 와가지고 아는 척하고 딱 써버려 딱 끝내버리고 이게 기초학문의 문제란 말이에요. 경영학 쪽 가보면 경영이나 경제 같은 최첨단 학문 쪽 가보면 이미 뭐 경영기법으로서 기업에서는 철진한 거를 대학에서 가르친다라든지 그러니까 한국이 갖고 있는 대학의 위상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난점은 기초학문에서도 뿌리가 약하고 트렌드도 따라가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들어간다라는 것이 전문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이긴 하지만 그다지 전문적이지 않다라는 딜레마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18세기 때 또 하나의 중요한 문화가 뭐냐? 이 제가 아카데미란 말을 썼잖아요. 아카데미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 시대는 종교개혁 시점부터 인쇄술이 발달을 하기 시작하고 사상적으로 본다면 플라토니즘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소개를 통해서 중세적 세계관이 변화가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상적인 자유가 막 분출도 하고 이 어떤 플라톤에서 아리스토텔레스로 넘어오게 되고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계몽주의나 칸트 헤겔의 등장이라는 지적인 사조의 어떤 범람,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등장이 되는 거고 반대편에서 그것이 이제 어떤 문예적 공론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책자도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런 것들을 토론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지게 되면서 막 어떤 지적인 상승 효과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등장했던 책 제목이 뭐냐 두 것만 말씀드릴게요. 그게 이거 조금 이제 조금 더 시기로 따지게 되면 18세기부터 전이긴 하지만 그 유명한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찬과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예요.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찬은 중세 로마 카톨릭을 비판하고 종교개혁에 기반을 놨었던 책인 거고 그리고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어떤 그런 평등주의, 사회주의, 급진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이론을 놨던 책이에요. 우리는 이걸 그냥 달달달 외우거든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게 한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유럽이 아카데미아 열풍, 새로운 지식이 보급이 되고 새로운 지식을 소통할 수 있는 공론장이 마련되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쇄술이 딱 뒷받침이 되면서 18세기 후반에 각국에서 이탈리아의 이 메디치 가문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프랑스 왕립 아카데미 뭐 심지어 폴란드, 포르투갈까지도 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그 지식의 상위 공론장이 유지가 됐고 거기서 나오는 굉장히 많은 산물들이 나중에 프랑스 혁명이나 산업혁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그런 거에 대비해 본다라면 지금 우리나라의 한국의 대학의 구조로 하는 것은 전문학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교육체제의 비위계성의 문제 그리고 어떤 그 지성의 수준 높은 혹은 깊이 있는 공론장 양자가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대학은 존재하나 마나 뭐 이런 이야기로 또 이제 몰리게 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